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쪽 선반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거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안경,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쓰진 않았지만 가끔 중요한 날에 한두 줄씩 적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정순이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인다. 내가 아파서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가. 준호한테 엄마 자주 찾아뵈라고 해야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롭다는 걸, 제가 가족이 그립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걸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여보, 나 정말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쯤 되었나 봅니다. 저는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갈비찜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버리자. 어차피 아무도 안 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저는 갈비찜을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습니다. 윤기 나던 갈비, 정성껏 넣었던 은행과 대추, 모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물들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냉장고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음식을 버릴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칠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동태, 부침가루, 파, 이것들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더 이상 명절 음식 안 만들어도 되겠어. 어차피 먹을 사람도 없는데.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버리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추석 잘 보내세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톡방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림을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더 이상 상처받지 말자. 그날 밤 저는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런 명절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 포기해야 하나? 가족이란 게 원래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거 또 삐끗했나?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그릇이 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고 그냥 잠들었나 봅니다. 저는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분명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저만 혼자 이 조용한 집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어제 묶어둔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갈비찜과 나물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 쓰레기 집화장까지 가는 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잠시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고생했어요. 저도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도 그런 고생을 하고 싶었는데 가족을 위해 음식 만드는 게 고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좋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일까 며느리일까? 화면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명희. 아, 명희.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평택여고를 졸업한 친구. 50년 지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명희야? 청순아, 나야. 잘 지냈어.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잘 있어. 그런데 너 어제 추석 잘 보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 혼자 있었어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응, 그냥 조용히 보냈어. 조용히. 아들네가 안 왔어. 응, 바빠서. 아이고, 그랬구나. 너 혼자 명절 보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응, 정순아,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문 열어줄래?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 지금 여기 와 있어? 응, 너네 아파트 입구야. 인터폰 누르기 전에 전화부터 했어. 저는 급하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질러진 집, 설거지는 했지만 정리가 안 된 거실, 소파 위에 던져둔 담요. 아이고, 집이 이 모양인데 명희가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담요를 개고 소파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명희를 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명희야. 갑자기 왜 와? 갑자기긴. 너 추석 혼자 보냈다며. 그래서 왔지. 명희는 집 안으로 들어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랑 배 좀 샀어. 같이 먹자. 고마워. 앉아.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를 주전자에 따라 2잔을 준비했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조용하네. 응, 혼자 살아서.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와 명희 앞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정순아, 너 얼굴이 많이 상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집요했습니다. 나한테 말해봐. 우리 50년 친구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나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명희는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저는 명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갈비찜 사진을 올렸던 일, 며느리의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라는 문자, 이웃이 전해준 소문, 혼자 보낸 추석, 버린 음식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명희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저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명희야.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네. 무슨 소리야? 친구한테 하소연하라고 친구 있는 거지. 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응, 뭐든 물어봐. 너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봤어. 그 문자가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안 물어봤어? 그게 물어보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아, 나도 예전에 며느리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며느리가 어느 날 나한테 어머니, 이제 집안일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했거든. 나도 그때 기분이 나빴어.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나 싶었지.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내 무릎 건강 걱정해서 한 말이더라고. 내가 계단 오르내리는 거 힘들어하는 걸 봤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도 모르지. 하지만 한 번쯤 물어보는 게 어때? 오해일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명희야. 이웃 사람들한테 내 험담을 했다잖아. 그게 오해일 리가 없어. 정순아, 그것도 내가 직접 들은 거야? 아니, 옆집 영자 씨가 바로 그거야. 전해 듣는 거잖아. 소문이란 게 원래 왜곡되기 쉬운 거 알잖아. 명희는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과 도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제대로 먹고 있어. 먹긴 먹지. 거짓말. 얼굴 봐. 살도 빠졌어. 명희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과일이라도 먹어야지.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정순아, 내 생각엔 말이야. 너랑 며느리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오해를 풀려면 너희 둘이 직접 얘기해야 해. 하지만 며느리가 날 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피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며느리도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 아닐까? 명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과를 한 조각 더 집어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도 혹시 저처럼 힘들었을까? 저처럼 혼자 고민했을까? 저처럼 상처받았을까? 내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건 아닐까? 유진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정순아,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응, 너 며느리 사랑하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처럼 생각해. 그럼 그 사랑을 지키고 싶지? 응, 그럼 용기를 내야지. 오해를 풀려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야 해. 명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명희야, 나 무서워.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또 차갑게 나오면 어떡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 명희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가 깎아준 사과가 접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조각을 더 집어 먹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까? 아니면 문자라도 보낼까? 뭐라고 말하지? 유진아, 그 문자 무슨 뜻이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할까?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야 해.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명희가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혼자서는 못 가겠는걸.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결국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네, 허리가 좀. 평택성 모병원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발짝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병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정형외과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어디가 아파서 왔겠죠. 저는 번호표를 받아들고 기다렸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제 차례가 오려면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순 씨, 김정순 씨 맞으세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앞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저 기억 안 나세요? 민경이에요. 아래층 김민경. 아, 민경 씨.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김민경 씨는 우리 아파트 3층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혼자 왔어요. 아이고, 혼자 오시면 어떡해요? 아드님은요? 바빠서요. 민경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무릎 때문에 왔어요. 같이 기다려요. 고마워요. 민경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기실 반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며느리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나이 든 여성 선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진이? 여기 왜 왔지? 누가 아픈 건가?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교감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고 와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유진 선생. 손목이 아파서 혼자 오기 힘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모셔드려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유진이는 교감 선생님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고 물을 떠다 드리고 번호표를 받아오고 정성껏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렇게 다정한 아이였지. 나도 예전엔 저런 대접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때 교감 선생님이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선생,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사실은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내가 걱정거리였구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추석 때 음식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허리를 짚으시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허리를 걱정하고 있었어? 그래서 단톡방에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라고 썼거든요.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근데 그게 오해를 산 것 같아요. 오해요? 네. 그 뒤로 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세요. 제가 뭘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하신 것 같아서 왜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 자주 못 찾아뵙거든요.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어머니 외로우실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한가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경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며느리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오해를 산 것 같아요. 아니야. 엄마가 오해했어. 내가 엄마 허리 걱정해서 한 말이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엄마가 몰랐어. 내 마음을. 병원 대기실에서 저와 며느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진료가 끝난 뒤 며느리는 선생님을 택시에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진료 시간인데. 너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요. 오늘 오후 수업은 없어요. 어머니 진료 끝날 때까지 같이 있을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악화되셨네요. 언제 수술하셨어요? 3년 전에요. 무리하신 것 같은데 요즘 무거운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물었습니다. 선생님, 심각한 건가요? 당장 재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치료 받으시고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걱정 끼치는 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추석 때 그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